안녕하세요, 책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김훈 작가님의 소설 개입니다. 출판사는 푸른 숲입니다. 이 책은 개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개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훈 작가님이 개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헤아리려고 노력하셨는지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인 보리입니다. 네, 그럼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보리. 내 이름은 보리, 진돗개 순놈이다. 태어나 보니 나는 개였고 순놈이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쩔 수 없기는 소나 닭이나 물고기나 사람도 다 마찬가지다. 태어나 보니 돼지고, 태어나 보니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 암놈이거나 순놈인 것이다. 개로 태어났으므로 나는 내 고향의 이름을 모른다. 이름은 사람의 것이다. 나는 몸뚱이로 뒹구는 흙과 햇볕의 냄새를 알 뿐이다. 내 이름 보리도 사람들이 붙여놓은 것이지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고장의 이름을 말해주어야만 겨우 어떤 땅인지를 짐작할 수 있지만, 개들은 땅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개들은 안개 냄새 나는 고장, 갯비린내 나는 고장, 새들이 날개치는 소리 나는 고장처럼 몸으로 고향을 기억한다. 이 세상의 산골짜기와 들판, 강물과 바다, 비 오는 날과 눈 오는 날, 안개 낀 새벽과 노을 진 저녁들은 모두 입을 벌려서 쉴 새 없이 무어라 짓거리면서 말을 걸어온다. 말은 온 세상에 넘친다. 개는 그 말을 알아듣는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사람들은 오직 제 말만을 해대고 그나마도 못 알아들어서 지지고 볶으며 싸움판을 벌인다. 늘 그러하니 사람 곁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개의 고통은 크고 슬픔은 깊다. 난 그 고통과 슬픔보다 개로 태어나 살아가는 일의 기쁨과 자랑을 먼저 말하려 한다. 말하려 하지만 사람들은 끝내 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아, 구두 신고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아, 구두 밑에 바퀴 달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내 입을 틀어막지는 말아다오. 사람들아, 개 짖는 소리를 들어라. 내 이름은 보리, 진돗개 순놈이다. 내가 태어나던 무렵의 기억은 아득히 멀어서 가물거리지만 가물거려서 더욱 내 몸에 깊이 박혀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한 내가 주둥이와 앞발로 엄마 가슴을 헤집고 젖을 빨아먹을 때 세상의 느낌은 따뜻하고 포근했고 어디선지 고소한 냄새가 났다. 따뜻하고 몽실몽실한 느낌은 나와 함께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서로 빨려고 엉키고 밀치면서 다투던 내 형제들의 몸의 느낌이었고, 고소한 냄새는 우리 엄마의 젖에서 퍼지는 냄새였다. 눈을 뜨지 못하고 내 발로 서지 못할 때도 난 엄마의 젖꼭지를 금방 찾아서 입에 물 수가 있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둥이를 이리저리 돌려보면 무언가 좀 딱딱하고 오톨도톨한 것이 입가에 느껴졌는데, 그것이 바로 엄마의 젖꼭지였다. 젖꼭지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 쪽으로 머리통을 들이밀면 거기에 통통하게 부른 엄마의 젖이 있었다. 그때 엄마는 우리 형제 5마리를 한꺼번에 낳았다. 우리 엄마 젖꼭지는 모두 10개인데 그 10개에서 모두 다 젖이 콸콸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가슴 쪽으로 올라붙어 있는 젖은 말라붙어서 잘 나오지 않았고, 어쩌다가 조금씩 나와도 쌀뜨물처럼 멀건 국물 뿐이었고 고소하지도 않았다. 또
위쪽으로 붙은 젖은 꼭지가 톡 튀어나오지 않고 살 속에 반쯤 파묻혀 있어서 입에 물기가 쉽지 않았고, 간신히 물어도 딴 형제들이 밀쳐대면 입에 문 젖꼭지를 놓치기 일쑤였다. 엄마의 젖은 배의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젖퉁이가 크고 젖꼭지도 도드라져서 입에 물면 빠지지 않았고, 맛도 좋고 양도 많았다. 가장 고소하고 찰진 젖은 엄마 배의 맨 아래쪽, 그러니까 뒷다리 바로 앞쪽 배에 붙은 두 개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서로 엄마의 아래쪽 사타구니 근처의 젖꼭지를 차지하려고 기를 쓰고 싸웠다. 앞발로 끌어내고 머리통으로 밀쳐내고 몸통 전체를 앞으로 밀어서 엄마의 아래쪽 젖꼭지를 향해 엎어지고 뒤집히며 나아갔다. 한 녀석이 아래쪽 젖꼭지를 너무 오래 빨고 있으면 엄마는 몸을 뒤쳐서 다른 녀석에게 그 젖꼭지를 물려주었지만, 우린 또 막무가내로 아래쪽 젖꼭지로 달려들었다. 젖꼭지를 물고 있는 녀석의 머리통을 앞발로 밀쳐내고 내 주둥이를 들이밀면 또 다른 녀석이 밑에서 치받으며 나를 밀어냈다. 그럼 또 나도 질세라 내 다리를 버둥거리며 머리통을 들이밀었다. 우리 다섯이 한꺼번에 엄마 젖꼭지를 빨고 있을 때 엄마의 느낌이 어땠을지 모르겠다. 백가죽이 간질간질했을까? 온몸에서 물기가 줄줄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을까? 우리 다섯이 그렇게도 쉴 새 없이 빨아대는데 엄마의 몸에서는 어떻게 그 많은 젖이 계속 쏟아져 나왔던 것인지 난 지금도 모른다. 내가 암놈으로 태어났더라면 나중에 엄마가 되어서 그 이치를 알 수 있었겠지만, 난 태어나 보니 순놈이어서 영영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엄마의 젖꼭지를 서로 차지하느라고 형제들끼리 밀쳐내고 올라타면서 버둥거리던 싸움이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첫 공부였다. 공부라기보다는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였다. 내 몸뚱이를 비벼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난 그때 확실히 배웠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해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때 세상은 몽실몽실하고 고소했다. 그리고 그 고소한 냄새의 안쪽에서 반딧불이 같은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토록 기를 쓰고 엄마 젖꼭지에 매달렸던 것은 다만 배가 고팠기 때문만은 아니다. 배가 부를 때도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으면 내 몸이 아직 엄마 몸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아늑했다.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으면 내 어두운 마음의 밑바닥에서 깜박이고 있던 반딧불이 같은 불빛은 더욱 또렷이 빛나면서 다가왔다.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으면 기어이 혼자서 이 세상과 몸을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게 개들의 엄마고 그게 개들의 자식이다. 개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우리 엄마한테는 슬픈 이야기가 많다.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 그 한정없는 따스함과 편안함 속에도 슬픔은 있었다. 그 행복과 곧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처럼 완벽한 평화 속에는 본래 슬픔이 섞여 있는 모양이었다. 젖을 물리고 젖을 빠는 개들끼리만 알 수 있는 슬픔이었다. 우리 엄마의 모든 슬픔은 엄마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엄마가 우리 5 형제를 낳을 때 맨 먼저 엄마 몸을 열고 세상에 나온 맏형은 앞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5 마리가 줄을 서서 차례로 나오는데 맨 처음에 엄마의 문을 열었던 맏형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작은 앞발로 어둠을 헤쳤다. 그때 엄마는 새끼를 처음 낳는 젊은 개였다. 그래서 엄마의 문은 단단했고 쉽게 열리지 않았다. 맏형은 앞장서서 좁고 어두운 길을 헤쳐나가느라 기진맥진해버렸다. 그래서 엄마 몸의 마지막 문턱을 열어젖히다가 왼쪽 앞발을 삐었다. 맏형은 엄마 몸의 문턱에서 빨리 떨어져 나오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그때 엄마가 얼결에 맏형을 몸으로 깔고 앉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맏형은 앞다리가 부러졌다. 하지만 맏형이 그렇게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어서 나머지 우리 넷은 힘들이지 않고 엄마의 문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난 세 번째로 나왔다. 부드럽게 빠져나와서 아무 힘도 들지 않았다. 먼저 밀고 나간 맏형 덕택이었다. 앞다리가 부러진 맏형은 엄마 젖꼭지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우리 5 형제의 싸움판에서 번번이 밀려났다. 우린 모두 눈 못 뜨고 더듬는 철부지들이었다. 맏형의 가엾은 사정을 알 리 없었고 그저 엄마의 젖을 서로 먹으려고 아귀 다툼을 했다. 맏형은 늘 밀려나서 엄마의 젖꼭지 중에서 가장 맛도 없고 양도 모자란 맨 위쪽 젖꼭지만을 겨우 차지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맏형은 점점 야위고 기력이 떨어져서 기어다니지도 못했다.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맏형을 좀 먹여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엄마는 한사코 엄마의 사타구니 쪽 젖꼭지로 파고드는 우리를 뒷다리로 내몰아버리고 맏형의 주둥이에 아래쪽 젖꼭지를 대주었다. 맏형은 젖꼭지를 대주어도 야무지게 빨아낼 힘이 없었다. 우린 또 그 맏형을 밀어내고 엄마의 사타구니 쪽을 파고들면서 뒤집히고 엎어지고 버둥거렸다. 우리의 끈질기고 극성맞은 아기 다툼에는 엄마도 별 수가 없었다. 엄마는 우리에게 젖을 빨리면서 가만히 밖 땅바닥으로 밀려난 맏형의 목덜미를 물어서 가까이 옮겨놓고 긴 혀로 핥아주었다. 그러나 먹일 수는 없었다. 엄마의 혀는 길고 따스했다. 엄마는 맏형의 똥구멍이며 주둥이, 귓구멍까지 샅샅이 핥아주었다. 비쩍 말라서 기지도 못하는 맏형은 가랑이를 벌려서 엄마의 혀를 받으면서 가느다란 숨을 겨우 몰아쉬었다. 마당에서 햇볕이 끓는 봄날, 엄마는 맏형을 깨끗이 씻겼다. 눈곱과 오줌 싼 자리까지 핥아내고 잔터를 빗질하듯 혀로 가다듬어서 가지런히 뉘었다. 그러고 나서 엄마는 젖을 빨던 우리를 밀쳐내고 일어섰다. 엄마는 맏형의 덜미를 물고 마당으로 나가 우물가에 내려놓았다. 눈을 못 뜬 맏형은 봄볕이 힘들어 버둥거렸다. 거기서 엄마는 맏형을 삼켰다. 엄마는 맏형을 세상에 내보낸 것이 잘못되었거나 너무 일렀다고 생각했던 거다. 태어나며 앞다리가 부러진 맏형이 개의 한 세상을 몸으로 비비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을 엄마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다. 엄마는 맏형을 다시 엄마의 따스하고 축축한 몸속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했고 맏형은 엄마의 몸속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맏형은 죽었다. 죽었다기보다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엄마의 몸속으로, 그 어둡고 포근한 곳으로. 그날 엄마는 주인 할머니한테 끌려가서 죽도록 매를 맞았다. 주인 할머니는 쌀이나무 회초리로 사정없이 엄마를 때렸고 엄마는 엎드려서 주둥이를 땅에 박은 채 비명 한마디도 지르지 않고 모진 매를 다 맞았다. 이런 찢어 죽일 놈의 똥개야. 새끼 낳았다고 밥을 곱절로 먹였는데 지 새끼를 잡아먹어? 잡아먹은 게 아닌데, 배를 채우려고 먹은 게 아닌데, 제자리로 돌려보낸 것인데. 주인 할머니는 그걸 잡아먹었다고 하면서 엄마를 마구 때린 것이다. 엄마가 조용히 몸을 대주자 주인 할머니는 제풀에 꺾여서 매를 놓았다. 엄마가 조용히 몸을 대주자 주인 할머니는 제풀에 꺾여서 매를 놓았다. 엄마는 기가 죽어서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우리에게 돌아왔다. 얼마 뒤에 밭에서 돌아온 주인 할아버지가 엄마를 또 끌어내 발길질을 했다. 에이씨, 작년부터 동네가 뿌리 뽑혀 귀신 나올 것 같더니 이 똥개까지 몹쓸 짓을 하는구먼. 마을을 멀리 휘돌아 나가는 강물을 막는 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살던 터를 버리고 떠났고 떠날 수조차 없는 몇 집이 남아있었다. 포크레인이 주인 떠난 빈집을 밀어 부수었고 마을은 쓰레기 더미로 변했다. 덤프트럭들이 마을을 드나들며 그 쓰레기를 실어갔다. 남은 5집도 결국은 내쫓길 판이었다. 강제로 쫓아내지 않더라도 동구 밖 느티나무 근처까지 물이 차오르면
도리 없이 어딘가로 떠나야 할 것이었다. 주인 할아버지는 마을이 그 지경이 돼버린 분풀이를 우리 엄마에게 해댄 것이다. 엄마는 몸을 둥글게 웅크리고 주둥이를 땅에 박을 뿐 피할 길이 없었다. 주인 할아버지는 주인 할머니한테 역정을 냈다. 아이 봐, 그러게 내가 지난 여름에 팔아버리자고 했잖아. 주인 할머니가 대답했다. 아유, 종자가 워낙 좋으니까 새끼 한 배만 받아놓고 팔기로 한 거 아니오. 이제 팔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구려. 만정 떨어져서 저걸 어찌 개라고 기를 수가 있겠소. 주인 할아버지가 당장 엄마를 내다 팔진 않았다. 주인 할아버지는 개 욕심이 많아서 아직 눈도 못 뜬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를 서둘러 팔아버릴 순 없었다. 우리가 젖을 뗄 때까지 엄마의 목숨을 보장받은 셈이었다. 엄마는 우리에게 젖을 먹여야 해서 죽음을 겨우 면했다. 매를 맞고 다시 계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우리 앞에 누워 다리를 벌렸고 우린 엄마의 젖꼭지를 향하여 머리통을 들이밀며 파고들었다. 엄마는 긴 혀를 빼물어 엎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똥구멍과 귓구멍을 핥아주었다. 그것이 엄마의 본래 마음이다. 그러니까 슬픔조차도 본래부터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 맏형의 몸은 엄마의 영양분이 되고 엄마의 젖이 되어 눈도 못 뜬 우리의 목구멍 안으로 다시 넘어왔을 거다. 우린 그 젖을 빨아먹었다. 쪽쪽 빨아먹었다. 엄마의 슬픈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내겠다. 개로 태어난 나는 너무나 바쁘고 신바람 나고 공부할 것도 많아서 슬픔 따위에 오래 매달려 세월을 낭비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개는 태어난 지 10달 만에 어른이 되어서 저 혼자의 힘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야 하기에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어른 개가 될 수 없다. 개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어릴 땐 더 바쁘다. 개의 공부는 매우 복잡하다. 개는 우선 세상의 온갖 구석구석을 몸뚱이로 부딪히고 뒹굴면서 그 느낌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눈, 코, 귀, 입, 혀, 수염, 발바닥, 주둥이, 꼬리, 머리통을 쉴 새 없이 굴리고 돌려가면서 냄새 맡고 보고 듣고 노리고 물고 뜯고 씹고 핥고 빨고 해치고 덮치고 쑤시고 뒹굴고 구르고 달리고 쫓고 쫓기고 엎어지고 일어나면서 이 세상을 몸으로 받아내는 방법을 익힌다. 이 공부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못된 놈들을 쫓아서 달릴 때 땅을 잘못 디뎌서 발목을 한번 삐끗하면 개는 힘들어진다. 발목이 다 나을 때까지 집에서 엎드려 지내야 하니 견딜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한 걸음, 한 뜀이 목숨처럼 중요하다. 이것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공부가 아니다. 과외 수업을 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칠판도 없고 책도 없는 공부다. 선생님은 많다. 이 세상의 온 천지가 개들의 선생님이다. 나무와 풀과 숲과 강과 안개와 바람과 눈, 비가 모두 개들의 선생님이고 세상의 모든 냄새와 소리가 개들의 선생님이다. 돌멩이와 먼지도 선생님이고 논두렁에서 말라붙은 소똥도 선생님이다. 개미나 벌이나 참새나 까치도 모두 선생님이다. 이 선생님들이 개들을 교실에 모아놓고 하나씩 붙잡고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다. 개들은 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함께 뒹굴면서 스스로 배우는 거다. 정확하고도 빈틈없는 공부다. 공부는 기초가 중요하다. 공부는 스스로 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개는 좋은 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개들은 어렸을 때가 가장 바쁘다. 어린 개들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한다. 워낙 바쁘니까. 나도 어렸을 때 그랬다. 이 공부를 끝까지 잘 해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바람이다. 머리끝부터 꼬리 끝까지 신바람이 뻗쳐 있어야 한다. 신바람. 이것이 개의 기본 정신이다.
신바람이 살아있으면 공부는 다 저절로 된다.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신바람은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이 세상을 향해 개들처럼 콧구멍과 귓구멍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몸속에서 신바람은 저절로 일어난다.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느냐고? 설명하자면 이렇다. 온몸의 구멍들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그리고 세상을 끝없이 두리번거리고 또 노려보고 있으면 귓구멍과 콧구멍 속으로 들어오는 이 세상의 냄새와 소리와 빛깔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기쁘고 또 두렵고 낯설고 새롭다.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한다. 개가 건방진 소리 한다고 나무라지 마라. 이건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이다. 내 콧구멍과 귓구멍과 내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다. 개들의 공부가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기초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공부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무엇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사람들을 괴롭히는지를 재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말하자면 눈치가 빠르고 정확해야 한다. 신바람은 개의 몸의 바탕이고 눈치는 개의 마음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을 치사하고 비겁하게 여기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들도 개처럼 남의 눈치를 잘 살펴야 한다. 남들이 슬퍼하고 있는지, 분해하고 있는지, 배고파하고 있는지, 외로워하고 있는지,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지겨워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척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말이다. 마음이 재빠르고 정확해야 남의 눈치를 잘 살필 수가 있다. 남의 얼굴빛과 남의 마음 빛깔을 살필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있어야 한다. 부드러운 마음이 힘센 마음이다. 우리 엄마가 맏형을 삼켰을 때 주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엄마를 마구 때리긴 했지만 그분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인정 많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 우리 네 형제가 엄마 젖을 떼고 밥을 먹기 시작하자 주인 할머니는 먹다 남은 밥 찌꺼기만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가마솥에 삶은 보리밥을 된장국물에 말아서 따뜻한 밥을 만들어 주셨다. 엄마가 우리에게 젖을 먹일 때는 엄마한테 따뜻한 미역국도 먹여주셨다. 원래 미역국은 사람들만 먹는 거라던데. 주인 할머니는 우리 강아지들뿐 아니라 이 세상에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대하셨다. 고추밭을 멜 때 따라가서 들여다보면 주인 할머니가 고추 모종 한 포기를 얼마나 소중히 다루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주인 할머니는 우리 엄마가 새끼들을 기르듯이 고추 모종과 파 모종을 길렀다. 밭에서 돌멩이를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주고 가뭄 날에는 물을 주고 추울 때는 비닐로 덮어주었다. 할머니는 또 살림살이의 여러 물건을 알뜰히 아꼈다. 툇마루는 반들반들하게 걸레질을 쳐서 거울처럼 얼굴이 비칠 정도였다. 장독이 깨지면 내버리지 않고 테두리를 철사로 꽁꽁 묶어서 썼다. 내가 태어난 계집도 주인 할아버지가 이웃 동네에 부서진 집에 가서 주워온 널빤지로 지은 것이다. 주인 할머니는 술 마시러 나가려는 할아버지를 붙잡아 놓고 막 야단을 쳐서 계집을 짖게 했다. 할아버지가 계집 안쪽에 비닐을 대서 겨울에도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게 다 주인 할머니가 시켜서 주인 할아버지가 만든 거다. 내 이름 보리도 주인 할머니가 지어주셨다. 내가 생선뼈나 고깃덩어리보다도 주인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보리밥을 더 잘 먹으니까 할머니는 그게 신통해서 내 이름을 보리라고 붙여주었다. 나뿐 아니라 우리 네 형제가 모두 다 보리였다. 우린 다들 보리밥을 잘 먹었으니까. 똥도 야무지게 싸댔고. 난 내 이름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보리는 그래도 괜찮은 이름인 것 같았다. 이 산골 동네 개들의 월이나 누렁이나 검둥이나 흰둥이 같은 촌스러운 이름에 비하면 내 이름 보리는 멋쟁이 이름이다. 그처럼 착하신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마구 때린 것도 다 눈치가 모자랐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개의 일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눈치가 모자라면 생각도 짧아진다.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새끼를 잡아먹었다고 험한 말을 해대면서 엄마를 때린 거다. 아니 도대체 우리 엄마가 왜 새끼를 잡아먹겠는가? 그분들은 개의 마음으로 개의 일을 판단하지 못했고 개의 마음을 헤아리는 눈치가 전혀 없었다. 사람들은 대체로 눈치가 모자란다. 사람들에게 개의 눈치를 봐달라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끼리의 눈치라도 잘 살피라는 말이다. 남의 눈치 전혀 보지 않고 남이야 어찌되건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눈치 없고 막 가는 사람이 잘난 사람 대접을 받고 또 이런 사람들이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소리를 들으면 개들은 웃는다. 웃지 않기가 힘들다. 그야말로 개수작이다. 사람들 험담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거다. 개의 말이 너무 건방졌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내 입을 틀어막지는 말아주길 바란다. 사람의 눈치를 정확히 살피는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사람 곁에서 사람이 주는 밥을 먹어가며 또 가끔은 밥도 굶어가면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나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 사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무와 풀과 벌레들의 눈치까지도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 그게 개의 도리고 그게 개의 공부다. 그래서 개는 평생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공부 이야기 자꾸 하면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그만하고 신바람 나는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작가의 말. 강토는 곳곳에서 버려져 있다. 난 사람들이 못 살고 떠난 마을들을 자전거로 떠돌아다녔다. 허물어진 지붕 위로 넝쿨이 기어올랐고 염소가 빠져 죽은 우물에서 버섯이 피어올랐다. 빈 마을에서 주인 없는 개들이 울부짖었다. 개들은 못 먹어서 삐쩍 말랐으나 야생에 버려져서 사나웠다. 나를 보자 털을 세우며 으르렁거렸는데 어떤 개는 다가와서 내 발등을 핥았다. 나는 개를 쓰다듬어 적개심을 달래주고 개 발바닥을 들여다보았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 굳은 살 속에는 개들이 제 몸의 무게를 이끌고 이 세상을 싸돌아다닌 만큼의 고통과 기쁨과 꿈이 축적돼 있었다. 그 굳은 살은 땅을 딛고 달릴 만큼 단단했고 충격을 버틸 만큼 폭신했다. 개 발바닥의 굳은 살은 개들의 삼국유사였다. 수억만 년 전 어느 진화의 갈림길에서 난 개들과 헤어졌던 모양인데 개 발바닥의 삼국유사는 그 수억만 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내 앞으로 당겨주었다. 인기척 없는 산골의 공가촌이나 수몰지의 폐허에서 개들은 짖고 또 짖었다. 난 개발바닥의 굳은 살을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개 짖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개들을 대신해서 짖기로 했다. 짖고 또 짖어서 세상은 고통 속에서 여전히 눈부시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쉽지 않으므로 온 마을의 개들이 따라서 짖을 때까지, 사람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때까지 나는 짖고 또 짖을 것이다. 인간의 마을마다 서럽고 용맹한 개들이 살아남아서 짖고 또 짖으리. 개들아, 죽지 마라. 2005년 여름에 김훈.